한 시대의 성공을 상징하던 이름이 있다. 도로 위의 신분증, 철컥 닫히는 문소리만으로도 부와 안정, 그리고 계층 이동의 끝을 말해주던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다. 그러나 경제는 언제나 상징을 먼저 무너뜨린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 사람들은 기업의 간판과 국가의 체면을 믿었다. 환율은 고정돼 있었고 CDS 프리미엄은 조용했으며 부동산 가격은 영원히 오를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위기는 늘 아직 괜찮다는 말이 가장 많이 들릴 때 시작됐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벤츠의 변화, 역시 단순한 브랜드 논란이 아니다. 이것은 글로벌 자본 이동, 산업 주도권의 이동,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재편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유럽의 제조업 심장부였던 독일은 저금리 장기화와 에너지 가격 급등, 유로화 약세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점점 자본 방어력을 잃어갔다. 반면 중국은 위안화 관리 환율 체제와 막대한 외환 보유고, 국가 주도의 산업 금융을 무기로 글로벌 기업의 지분을 조용히 사들였다.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금리가 낮을수록 자본은 국경을 넘고 기술은 가격표를 달고 거래된다. 2010년대 이후 유럽의 제로금리 환경은 벤츠 같은 전통 제조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었다. 이때 시장은 박수쳤고 주가는 올랐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이 기업의 미래 의사결정권은 누구 손에 들어가는가를. 이 다큐멘터리는 한 자동차 브랜드의 품질 논쟁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묻는다. 왜 한 나라의 상징적 기업이 외국 자본에 의해 방향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 그리고 소비자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벤츠의 이야기는 곧 우리 경제가 앞으로 마주할 위기의 예고편일지도 모른다. 여기서부터 그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위기는 언제나 지표보다 먼저 현상으로 나타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기업 부도는 본격적인 환율 폭등 이전에 시작됐다. 한보철강, 산미, 진로가 무너질 때 CDS 프리미엄은 아직 조용했고 펀더멘털은 괜찮다는 말이 반복됐다. 벤츠 역시 마찬가지다. 처음 균열은 실적이 아니라 소유 구조에서 시작됐다. 2018년 중국 지리자동차가 다임러 지분 9.69%를 확보했을 때 시장은 이를 재무적 투자로 해석했다. 주가는 안정적이었고 유로화 환율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자본은 언제나 의도를 숨긴다. 지리자동차의 투자는 공개 매수가 아닌 파생 상품을 통한 우회적 지분 확보였다. 이는 단기 차익이 아니라 장기 영향력을 전제로 한 움직임이었다.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미국 투자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부 증권을 안전자산처럼 포장했던 것과 닮아 있다. 겉으로는 리스크가 분산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한 방향으로 쏠린 구조였다. 이후 베이징 자동차가 9.98%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단순 수치로 보면 20%가 차에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식 분산 지분 구조 속에서 이 20%는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다. 이는 과거 한국 대기업들이 순환 출자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던 방식과 유사하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일수록 결집된 소수 지분은 절대적이다. 이 시점에서 독일 정부는 뒤늦게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미 환율은 움직였고 자본은 들어왔다. IMF 당시 외환은 충분하다던 말이 무색했듯 제도는 항상 위기 뒤에 바뀐다. 벤츠의 위기 징후는 품질 저하나 판매 감소가 아니라 누가 의사결정 테이블에 앉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돼야 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너무 늦게 제기됐다. 자본이 기업을 지배하는 방식은 더 이상 공장 인수나 경영권 선언이 아니다. 오늘날의 지배는 금융 구조를 통해 작동한다.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지분은 상품이 되고 경영권은 옵션이 된다. 벤츠의 사례는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지리 자동차는 단순히 주식을 산 것이 아니라 의결권이 집중되는 구조를 계산했다. 분산된 유럽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결집된 중국 자본은 자연스럽게 가장 큰 목소리를 갖게 됐다. 이후 경영 판단의 기준은 달라졌다. R&D 투자는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이동했고, 생산과 설계는 시장이 아닌 수요가 가장 큰 지역을 향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한국 기업들이 고금리 원화 강세 국면에서 해외 생산을 확대하던 흐름과 닮아 있다. 당시엔 환율 방어가 급했고, 지금은 시장 방어가 급하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벤츠는 전기차 전환이라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중국 공급망을 빠르게 받아들였고, 그 대가로 브랜드의 일관성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원가 절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유럽의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은 제조업의 한계를 드러냈고, 중국은 낮은 금융 비용과 정부 보조금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IMF 이후 한국이 고금리와 구조조정을 맞바꾸며 외국 자본을 받아들였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기업들은 살아남았지만 많은 산업의 주도권은 넘어갔다. 벤츠의 전기차 배터리 선택 역시 이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자본 기술 국가 전략이 얽힌 핵심 자산이다.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는 순간 품질 논란은 경제 문제가 된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 반복되던 상황과 같다. 작동 원리는 단순하다. 비용을 낮추면 의존도가 높아지고, 의존도가 높아지면 선택지는 사라진다. 이 구조가 굳어질 때 위기는 비로소 현실이 된다. 구조적 변화는 결국 숫자로 드러난다. 벤츠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는 가격 할인과 재고 증가라는 신호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때 프리미엄의 상징이던 모델들이 대규모 할인에 들어갔다는 것은 수요 곡선이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소비자의 기대가 바뀌었다는 증거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거래는 끊겼지만 가격은 버티다 결국 급락했다. 신뢰가 무너지면 가격은 뒤따라간다. 한국 시장에서의 영향은 더욱 명확하다. 환율 상승기마다 수입차 가격은 오르지만 벤츠의 경우 가격 인상은 설득력을 잃었다. 품질 논란과 서비스 지연은 프리미엄 가격의 정당성을 훼손했다. 이는 CDS 프리미엄이 높아질수록 국가의 차입 비용이 상승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신뢰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되는 순간이다. 소비자는 더 이상 브랜드를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전기차 화재 논란은 단일 사건이 아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충격이다. 배터리 출처를 둘러싼 불신은 금융시장에서의 회계 불투명성과 같다. 엔론 사태가 회계 숫자 하나로 무너졌듯 프리미엄 브랜드도 핵심 부품 하나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경쟁사의 대비는 격차를 더 벌렸다. BMW가 물류센터와 드라이빙 센터에 투자한 것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다. 이는 한국 시장을 장기 자산으로 본 판단이다. 반면 벤츠는 배당 중심 구조를 유지했다. 이는 단기 수익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위기 시 완충 장치를 약화시킨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운명이 갈렸던 것처럼 벤츠의 선택은 지금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위기가 드러날 때 정부의 대응은 언제나 시험대에 오른다. 독일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 자본의 지분 확대 이후 독일은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 제도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지분이 확보된 뒤였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정부가 외환 관리 제도를 손본 시점과 닮아 있다. 정책은 항상 사후적이고 자본은 그보다 빠르다. 제도가 위기를 막지 못한 이유는 정보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였다.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도 비슷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논의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미 유럽 완성차 업체 상당수는 중국 시장과 공급망에 깊이 엮여 있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보호무역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분리하지 못했던 상황과 같다. 시장은 통합돼 있었고 정책은 그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역시 시사점이 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소비 행태를 단번에 바꿨다. 이는 금리 인상 한 번이 부동산 시장을 급냉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정책은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신호 효과다. 과시소비에 대한 규제는 벤츠와 같은 브랜드에 직접적인 수요 충격을 줬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는다. IMF 당시 구조조정이 기업을 살렸지만 가계와 노동에는 깊은 상처를 남겼듯 지금의 대응도 산업의 방향성을 되돌리기엔 부족하다. 자본 이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지킬 것인가가 핵심이다. 정부의 역할은 통제자가 아니라 완충 장치이자 방향 제시자다. 이 역할을 놓칠 때 위기는 개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위기의 부담은 언제나 개인에게 가장 먼저 전가된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보다 가계가 먼저 흔들리고 환율이 급변하면 소비자가 가장 늦게 대응한다. 벤츠 사례에서 개인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리스크의 최종 보유자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택한다는 것은 품질뿐 아니라 서비스, 안정성, 정보 투명성까지 함께 구매하는 행위다.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가격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않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많은 가계는 외화 부채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환율 리스크를 떠안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고가 수입차, 특히 전기차는 단순한 내구재가 아니다. 감가상각, 중고차 가치, 유지 비용, 부품 수급까지 모두 금융적 판단의 영역이다. 브랜드 신뢰가 흔들리면 잔존 가치는 급격히 하락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입지 프리미엄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하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단순하다. 첫째, 브랜드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한다. 누가 지배하고 어디서 생산하며 어떤 공급망에 의존하는가를 따져야 한다. 둘째, 유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금리 상승기에는 고가 자산일수록 회복이 느리다. 셋째, 정보 비대칭을 경계해야 한다. 배터리, 핵심 부품, 서비스. 인프라는 공개된 정보보다 중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의 정의를 다시 썼듯 소비자도 기준을 바꿔야 한다. 더 비싼 것이 더 안전하다는 공식은 이미 깨졌다. 생존 전략이란 공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지를 넓히는 일이다. 위기의 시대에는 소비 역시 투자처럼 냉정해야 한다. 위기의 끝에서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 모든 일은 피할 수 없었는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고금리 고환율 국면까지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반복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구조다. 벤츠의 변화는 한 기업의 타락이나 특정 국가 자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이는 저금리 시대에 형성된 자본 의존 구조가 금리 정상화와 함께 드러난 결과다. 글로벌 자본은 국적이 없다. 수익률이 낮아지면 이동하고 리스크가 커지면 책임을 분산시킨다. 벤츠가 중국 시장과 자본에 깊이 의존하게 된 것은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은 당시 합리적으로 보였다. 문제는 그 선택이 누적되며 되돌릴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한국 경제가 외자 의존을 줄이지 못한 채 성장하다 위기를 맞았던 과정과 겹친다. 이제 질문은 벤츠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 시장이 무엇을 배우는가다. 프리미엄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다. 신뢰는 수치로 보이지 않지만 한번 훼손되면 CDS 프리미엄처럼 조용히 비용으로 전가된다. 경제 다큐멘터리는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구조를 보여준다. 한 기업의 선택이 어떻게 국가와 시장, 그리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결한다. 벤츠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경고다. 자본의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삼각별의 추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도 위기는 늘 그래왔듯 조용히 시작될 것이다. 마무리는 언제나 숫자가 아니라 질문이어야 한다. 벤츠의 변화는 이미 진행형이고 그 결과는 판매량이나 할인율보다 더 긴 시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회복됐지만 노동구조와 자산 격차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위기는 지나가도 흔적은 남는다.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한 번 흔들린 신뢰는 금리 인하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다시 불안정한 균형 위에 서 있다. 금리는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환율 변동성은 커졌으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은 더 많은 타협을 요구받고 소비자는 더 많은 판단을 떠안는다. 벤츠 사례는 그 축소판이다. 자본은 효율을 선택했고 그 대가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품질과 서비스로 돌아왔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항상 합리적 선택의 누적 끝에 도착한다. IMF 당시 고금리 차입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과도한 레버리지도 모두 그 순간에는 최선처럼 보였다. 벤츠의 결정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그 선택이 누구의 이해를 우선했는가다. 결국 경제는 신뢰의 문제다. 기업은 브랜드로, 국가는 제도로, 개인은 판단으로 신뢰를 쌓는다.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질 때 비용은 가장 약한 고리로 전가된다. 삼각별의 추락은 한 브랜드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위기를 맞이할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위기의 시대를 건너는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다.